즉시 정밀 타격, 사실상 무한 사격,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드론 전력이 강력해지면서 해결책으로 레이저가 떠올랐는데요. 우리 군은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마쳤고 이제 기동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군사 강국들도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한창인데요. 오늘 디펜스 프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천광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략 요충지에 배치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천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에너지를 집약해서 레이저 빔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이제 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이라는 명칭으로 개발에 착수해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실전 배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출력은 20kW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2, 3km 정도에 있는 이제 드론이나 무인기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700도 이상의 어떤 온도로서 이거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열로써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제 무인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해야 되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작전 반응 시간 1초라고. 예. 1초라고 하고 1초? 1초 미만이라고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쏠 때 이 단가가 2,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꿈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광은 2026년까지 현재 뭐 실전 배치됐지만 순차적으로 해서 국가 중위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군사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듈화, 소형화, 경량화 되면서 기동하는 플랫폼에도 장착이 돼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향후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이 메가와트급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거 개발을 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제 뭐 비행기라든가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파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군이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 LAMD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천강을 연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두 전력이 결합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방공 체계를 보면 M셈 천공, 그다음에 이제 L셈 그보다 더 높은 5, 60km. 예. 그다음에 이제 하층이 있거든요. 이게 LAMD거든요. 10km 이하. 근데 이 LAMD는 적의 방사포나 아니면 탄도미사일의 그 10km 이내에 저층에서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LAMD의 기본 구상은 사실은 드론이 상수가 된 현대전 개념 이전에 기획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무기 체계 대공방어 쪽에는 상당히 특화되어 있지만 지금 대드론 체계는 뭐냐면은 일단 군집 드론을 포함해서 목표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성비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레이저 무기가 또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22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권 용산까지 왔었잖아요. 그때 격추를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낙탄이었어요. 우리가 사격을 해도 사격을 한 사격탄들이 땅에 떨어지면 인명 피해가 있거든요.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레이저는 그게 없거든요. 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LAMD에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는 무기가 바로 이제 레이저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드론이 사실 전장에서 주목받은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드론을 많이 쓰는데 여기다가 레이저 무기를 이제 투입을 했어요. 이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어떤 효력이 확인됐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게 되면 드론이 많다 보니까 뭐 드론, 뭐 대드론 이것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 레이저 무기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이제 전투 실험과 실전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 것도 들어와 있고 중국 것도 들어와 있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 4월 13일 날 이제 기사가 크게 하나 났는데 어떤 거냐 키이우의 하늘에 깜깜한 그 하늘 밤에 막 그 광선검이 쫙쫙 뻗는 그 영상이라든가 이제 이미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영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레이저 무기인 트리즈. 이게 이제 삼지창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능이 되게 우수합니다. 이제 최대 3,000m까지 드론과 유도폭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파괴할 수 있고요. 5,000m, 그러니까 5km까지 이제 헬리콥터와 정찰 드론을 공격할 수 있고 최대 10,000m.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죠? 10km 정도가 되는 거죠. 범위 내에 있는 드론과 미사일과 그 항공기, 헬기 등의 그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또 현지 언론에서 이제 이거를 대서특필을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뭐랄까 과장이 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테스트 영상에서 트위즈부가 광섬유 FPV 드론을 과학 장치를 방해하는 모습이 담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의 광섬유 드론을 이제 무력화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가만히 있지 않죠. 러시아도 사실 보게 되면 이 레이저 무기 체계 강국이에요. 보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이제 지금이야 이제 드론에서 이제 그 지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조사하지만 러시아의 원래 이제 무기 체계, 레이저 무기 체계의 어떤 핵심은 우주였어요. 우주였는데 탄도미사일 요격하고 우주 궤도에 있는 각종 위성 센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소콜 에셜론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고요. 최근에는 신형 레이저 무기인 이제 페레스베트라고 하는 것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방공 및 이제 대위성용으로 개발된 거였고 주로 이제 적의 어떤 위성이라든가 이제 그 기동체의 어떤 광학전자 센서 이런 것들을 눈을 멀게 한다라는 네. 어떤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디라라는 표적 연료 파괴하고 하는 이제 고급 레이저 무기 체계를 공개를 또 했고요. 특히 드론을 겨냥해 개발됐고 이게 무려 출력이 50에서 100kW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가지고 이제 전술적부터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니까 이 레이저 무기를 하나의 대드론 체계로서 지금 전장에 내놓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가 FP1이라는 이제 장거리 자폭 드론, 이제 이게 1,600km까지 가고 폭장량을 120km까지 실을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 곳곳에 있는 이제 정유시설을 타격하고 있거든요. 네.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레이저 무기를 투입을 해서 이거를 파괴하는 모습을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제 레이저 무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관련돼서 이제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어요. 러시아의 레이저 무기는 과거 훈련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실전에서 배치를 하고 있다. 이번 레이저 어떤 요격 사례 같은 경우는 장거리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러시아 어떤 그의 레이저 무기 체계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이 또 중국을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같은 이제 가치 사슬에 엮여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이제 그 무기 체계가 레이저 무기 체계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이 개발한 저고도 레이저 방공 시스템 라스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드론들을 이제 다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의 공정물리연구원에서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준 센서가 있으면서 그 출력이 30kW 정도가 돼요. 그러면 네. 20kW 이상이 되기 때문에 킬로와트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청강보다 센 출력이죠. 충분히 이제 이거에 그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데 되어 있고 중국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를 이제 전략화하거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산 레이저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이 지금 레이저 무기 개발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 대한 미사일 요격용을 공개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걸 실전 배치를 한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있고 대만 해협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함정에서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시험한 건 미국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대용량이었고요. 네. 그 레이저 무기의 특징은 뭐냐면 과제는 일단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신속 지속 발사거든요. 이번에 중국 전승절 때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여러 종류의 레이저 무기를 일단 선보였어요. 차량에 탑재해서. 그럼 현재 레이저 무기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가장 최근에 시험을 한 게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거든요. 근데 이건 1km 거리에 있는 동전을 맞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천광은 2,000원이지만 이제 영국은 1파운드, 한 2만 원가량이고. 근데 만일에 지금 중국, 일본 지금 분쟁이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은 해양 경쟁입니다. 해양 패권입니다. 그럼 해상전이 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해상전은 옛날처럼 한 포로 쏘는 게 아니라 대한미사일이에요. 초수평선 원거리에서. 그럼 어느 쪽이 많은 대한미사일을 날릴 수 있느냐, 플랫폼.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요격률입니다. 요격을 누가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지스함이라 함대 방공을 책임지는 이지스함이라 하더라도 우리 세종대왕급이 128셀, 그 컨테이너 128개가 다 소진되면 그냥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레이저 무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무제한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격 체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대한미사일을 원샷 원킬은 아직은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실전에 정말로 그 원샷 원킬 그다음에 무제한 충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러면은 이 함대 방공전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뱀 그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켓, 박격포, 포탄, 드론뿐만 아니고 순항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좀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하면 네네. 이거 어떻게 타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 빔이 한 3가지 종류로 전력화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는데 10kg, 30kg, 100kW예요. 이게 뭐냐면은 레이저락에서 뭐 와트가 커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요. 작전 목적에 따라 이제 와트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kW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안에 보면 골목골목에서 예를 들어서 드론이 올라온다. 네. 그런 것들은 용량이 큰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30kW 같은 경우에는 예를 기동하는 부대로 위주로 하는 거고 100kW는 이제 뭐랄까 시설 같은 것도 국가 중위시설이나 군사 중위시설에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애들 방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출력이 센 걸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언빔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실은 아이언돔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레이더 시스템을 보면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적의 어떤 파상 공세를 막을 때 다 막을 수는 없어요. 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파상 공세로부터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뚫렸던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더라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나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해서 그거 먼저 때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언 돔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유격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날아오는 것도 궤적을 딱 분석을 해서 이게 떨어질 곳이 사람이 없는 지역이다. 회피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걸 보면 이거 사람이 있는 곳 때리겠네? 그럼 그쪽으로 가서 유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언 빔에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고성능 이제 광학 및 적외석 추적 시스템이 있어요. AI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날아오는 것들을 회피 기동하더라도 그 궤적을 분석해갖고 추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죠. 궤적이 이제 회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레이저는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 AI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를 동일한 지점에다 계속해서 그거를 적어도 이제 기능이 불능화되게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목표 지향적인 어떤 방향성을 잃게 만들면서 그것들을 이제 불능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핵심은 AI인 거예요. 레이저 무기 체계가 사실 발전한 게 대공 방어 체계 집중하면서 이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건 뭐예요? 지뢰나 급조된 폭발물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도 쓸 수 있다. 일단 레이저 무기는 무한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한대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만일에 출력을 강화시키면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까지 가는 거예요. 기술적인 발전이 되면. 물론 지금은 아직 초보 단계 단계지만. 자, 지뢰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지뢰는 일단 수색해서 탐지해야 되죠. 모두 인력입니다. 그다음에 찾아내면 이걸 제거할 때 인력으로 신관을 제거하거나 이런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수상한 지역이 있으면 그냥 레이저를 쏘면 그냥 터지는 거죠. 그다음 확인해도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조사에 서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뢰밭이다 그러면은 기술이 발전하면 그냥 막 쏘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럼 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인간이 인력으로 할 때보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위험하지도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영화처럼 말씀드리면 앞에 예를 들어 숲이 있다. 그럼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이 레이저가 커튼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쭉 아니 우리 SF 영화에 그런 장면 그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워즈에서 광선검으로 자르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응용 가능성은 이제 함정에도 그다음에 개인 화기에도 그다음에 항공기에도 그러니까 응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개인 전투화기에 이런 레이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언젠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의 피해를 입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통신선을 절단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적 전차에 가서 조준 장치 같은 것들을 교란시키는 것도 있고요. 내가 화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표적 지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라사라는 데가 있어요. 아라사. 예, 이게 Applied Research Associate라는 그 약자인데 이게 2019년 11월에 이제 사거리가 183m에서 한 274m 정도의 레이저 총을 이제 그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 출력이 1.5kW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였냐면 통상적으로 레이저총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배터리가 있어야 될 땐 백팩형이에요. 백팩형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레이저 조사 10분 정도가 운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이저 발사용 장치가 27kg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사브레 M700이라는 기관총에 빔을 집속기를 달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였는데, 이 목표가 뭐였냐면 폭발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력이나 통신을 절단하거나 인프라 시설 파괴하거나 감시정찰 카메라를 이제 교란시키거나 이런 목적으로 지금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미국에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레이저 출력이 수와트급, 그러니까 좀 적은 어떤 출력이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파스를 뭐 이렇게 PHAS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퍼스넬 홀팅 앤드 스티뮬레이션 레스폰스 라이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깜빡거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투원들이 상대편이 눈을 못 보잖아요. 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표적 지시를 해갖고 화력을 집중하는 형태로 가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레이저 무기 체계를 선도적으로 먼저 개발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이거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1995년도에 GM87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아부다비와 이제 필리핀 그 전시회 공개를 했었는데, 길이가 한 84m 정도가, 센티미터 정도가 됐어요. 소총 정도의 크게 되는 거고, 무게는 35kg. 엄청나게 무겁죠. 기술력이 아직 안 좋아졌으니까. 유효 사거리 2에 3kg, 그다음에 최대 10kg까지 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전투원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1995년에 생산이 중단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엔 의정서에 레이저 무기 사용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어떤 눈을 멀게 하게.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산이 중단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단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계속 진화적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2018년도 보게 되면 이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AK-47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레이저 소총이 나왔는데, 이제 GKGM500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800m니까 기관총의 어떤 사거리가 되는 거고요. 기관총이 그 정도. 그렇죠. 리튬 배터리가 작동돼서 이제 완충 시에 2초 간격으로 1000발을 쏠 수가 있어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저걸 사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살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똑같이 유엔 유정서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로 이제 타겟에 옷이나 피부를 태워서 화상을 입힌다고 발표를 해요. 다치게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좀 뭐랄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방산업체 이제 실라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올해 5월 달에 드론 전자장비, 그러니까 드론이 막 대세다 보니까 대드론 체계로서 이제 HELMA, 우리가 이제 헬마 LP라고 부르는데 관련된 소총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배낭형이에요. 근데 15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과 미국과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네. 중량이.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3에서 500m 정도의 드론의 센서와 강압 장비를 수초 만에 과열시켜서 파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되게 좋은 어떤 전투 실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쟁 이후에 레이저 무기체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전투 실험하고 있다는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큰 무기 체계를 이제 타격하는 그런 목적에서 레이저가 소화기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럼 개인 화기가 개인 화기까지, 뭐 어렵지 않다는 그렇죠. 건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레이저는 어차피 빛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흐리거나 그렇죠.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안 문제가 돼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는 기존에 있는 화기의 보조로서 사용되는 거고, 대드론 체계라든가 특정 어떤 목적에 절단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무기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제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장애의 어떤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고, 그러려게 되려면 출력이 되게 세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력 쓰려고 하면 배터리 문제가 또 있잖아요. 또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냉각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또 있는 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국제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레이저 무기 중에서 현재 가장 높은 출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가장 높은 출력이 호주의 아폴로더라고요. 이게 최대 150kW급 출력을 낸다고 하는데 수치는 이렇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인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의미가 없는 게 이 네. 호주의 150kW보다 100배, 1000배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플랫폼 크기가 아파트만 해야 돼요. 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을 엄청나게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소형화, 경량화,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휴대하거나 차량에 탑재하거나 항공기나 함정, 전차에 탑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 전투에 활용할 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무기만큼 응축이 막 그렇죠. 돼야 되는 거네요, 에너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길면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 사거리가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주의 150kW는 뭐냐면 많은 부분이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휴대할 수 있고 장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효 사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파괴력입니다. 지금 이 레이저 무기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영화에서처럼 한번 맞는 즉시 폭발하지가 않아요. 그 열이 전달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1에서 5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광도 실전 배치됐지만 이게 몇 천지는 기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나 적탄에 요격할 그 피사체에 맞았을 때 지금 그 즉시 원샷 원킬로는 지금 그 기술은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에 맞아도 예를 들면 연료통이다. 그럼 즉각 효과가 있지만 동체에 맞으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 출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가 50kW에서 사거리 1km, 그다음에 정확도는 동전 여기까지는 구현을 했고 비용은 한 1파운드 정도 여기까지는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 얼마다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플랫폼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출력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네네. 어떤 기반이 좀 필요한 거예요?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kW, 네,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300kW, 예, 그다음에 전투기와 또는 지상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이 공식은 나중에 외우시고 계시면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쏠 수 있는 그 플랫폼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지라면 뭐 짓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출력을 내고 다시 쏠라고 하게 되면 다시 냉각을 시켜야 돼. 계속해서 열을 갖다가 냉각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쏘게 되면 열이 증폭이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새는 제가 지난 6월 달에도 그 동유럽에 갔다 왔지만 어떤 드론이 있냐면 특정 전파를 추적하는 것과 이제 열을 추적하는 드론이 자폭 드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열을 계속 고스란히 갖고 있게 되면은 저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열 추적 미사일, 열 추적 드론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반 체계 중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빨리 냉각시킬 것이냐가 핵심적인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크기야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플랫폼이 경량화 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몇 초 단위로 계속 쏘기 위해서 냉각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또 레이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만 환상을 하게 되면 광선검 탁탁탁 하고 막 쪽쪽쪽 쏴가지고 다 맞추고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을 탐지를 하고 식별, 추적에서 무력화하는 그 일련의 어떤 그 기반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말씀드렸잖아요. 적의 무기 체계와 적의 지능은 영활하고 교활합니다. 공격을 할 때 한쪽으로 오지 않고 멈춰 있지 않아요. 성동격사를 해서 이쪽으로 때리고 후방이나 측방으로 때려요. 그러면 실시간대 그런 위협이 이제 감지가 됐으면 어떻게 이걸 추적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을까? 그게 AI 기반의 어떤 탐지 체계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 체계로서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계, 기상의 문제 때문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무기 체계와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레이저보다는 다른 무기 체계가 더 월등히 성능이 좋을 때가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레이저가 좋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무기 체계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OS를 통합한 다음에 선별적으로 어떻게 최적의 효과를 낼 것이냐 네. 아이언 빔과 아이언 돔처럼 그런 어떤 뭐랄까 복합적인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의 관점에서 AI가 적용돼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레이저의 위력이 대단하구나를 계속 느끼게 되는데 레이저가요 고출력이면 자연 현상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번개인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지축을 올리는 굉음과 함께 강렬한 섬광이 눈앞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던지는 분노의 창처럼 지상으로 무섭게 내리꽂히는 번개.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 현상을 피할 수 없는 대재앙으로 여기며 두려워했는데요. 오늘날에도 번개 한 줄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과 정전 등으로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인간은 이 자연의 괴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번개를 이겨내기 위해 오래전부터 싸워왔고 급기야 번개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높은 건물 꼭대기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금속 막대기, 바로 피레침입니다. 1752년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고안한 발명품인데요. 그는 폭우 속에서 연을 띄워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금속 막대를 이용해 전류를 땅으로 흐르게 하는 피레침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피레침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는데요. 보호 범위가 좁다는 점입니다. 피레침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보통 자기 높이의 1에서 2배 정도. 공항 활주로, 초대형 풍력 발전기, 산악 지역의 통신탑처럼 넓고 복잡한 구조물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실제로 국내에서도 고리일 2호기, 한빛 5호기 등 일부 원전이 낙뢰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시설과 초고층 빌딩, 고속 대용량 통신망이 늘어나면서 더 넓고 더욱 정밀한 번개 제어 기술이 필요해졌는데요. 과학자들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번개를 포획할 방법을 찾기 위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레이저였습니다. 증폭된 빛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레이저가 금속 막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레이저는 공기를 강하게 가르며 지나가는데 이때 공기 중에 이온화된 통로, 즉 전기가 흐르기 쉬운 플라즈마 통로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통로가 번개가 가장 쉽게 흐를 수 있는 일종의 전기 고속도로가 되는데요. 즉 공중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피레침을 레이저로 그어놓고 번개가 그 통로를 따라 지상에서 원하는 지점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험실 밖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의 번개는 예측도 힘들고 위력도 압도적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험실 연구에만 그쳤고 현장에서 실제 번개를 유도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스위스의 레이저 피레침 연구팀이 마침내 이 기술이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알프스 해발 2,500m 센티스 산 송신탑 주변에 초당 1,000펄스를 발사할 수 있는 대형 레이저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0주 동안 폭풍 후 예보가 내려질 때마다 낙뢰에 레이저를 발사하는 실험을 이어갔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15번의 번개 가운데 4번의 번개에서 레이저 피레침이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연구팀의 고속 카메라 영상에는 번개가 송신탑에 닿기 60m 전부터 레이저를 따라 경로를 바꾸는 모습이 선명히 포착됐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약 8m 높이의 레이저 피레침 장비를 10m 규모로 확장해서 번개로부터의 보호 반경을 최대 500m까지 넓히는 것을 다음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레이저 출력이 커지고 장비가 높아질수록 공중에 형성되는 이온화 통로가 더 길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호 반경이 더 넓어지게 되죠. 이처럼 레이저 피레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보호 범위입니다. 기존 금속 피레침은 높이가 보호 범위였지만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하면 수백 미터, 심지어 수킬로미터 상공까지 번개의 경로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공항, 통신 레이더 기지, 군사시설, 발전소 등 넓고 위험한 지역을 훨씬 정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먼데요. 스위스 연구진이 사용한 레이저 장비는 제작비만 무려 200만 유로, 우리 돈 34억 원에 달합니다. 비용 문제, 에너지 효율, 환경 조건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레이저 피레침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의 위협을 과학의 힘으로 극복해 왔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쇠막대기가 수백 년 동안 우리를 지켜왔다면 이제는 레이저 피레침이라는 새로운 방패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의 방향을 스스로 바꾸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분노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될까요? 앞으로 레이저 번개 유도 기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막는 데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세계 군사력 1위 미국도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한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 어떤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400kW급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까 제가 공식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를 송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송보, 예. 그래서 딱 보시게 되면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해군부터 시작돼요. 왜 해군부터 시작될 거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해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400kW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00kW를 하나의 플랫폼이 하는 게 아니라 50kW를 8개를 더해서 400kW를 이제 집적을 해가지고 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 1월까지 우리는 이거 선보이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전투기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400kW는 안 돼요. 메가와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로도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용의 오퍼레이션을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그 전투기가 있으면 이거를 우선은 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은 항로를 벗어나게 하겠죠. 그러면은 기존 항로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되게 움찔할 겁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다영역 체계에 있는 감시 자산과 연동을 해서 그런 타격 체계로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센서라든가 조종사의 시야를 멀게 해가지고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비록 출력은 400kW이지만 네. 다른 다영역 체계에 있는 감시 결심 대응 체계와 연결해서 쏘게 된다면 충분히 무력화 내지는 이제 그거를 뭐라 할까 기존의 어떤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은 또 이지스 구축함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 체계를 탑재해서 이미 시험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지스 전투 체계하고 레이저 무기가 연동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세계 그 해군 전력 변화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항공기를 활용한 항공모함이 나오기 전에는 전함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거함 거포지 한 포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크고 포가 커야 되겠죠.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때까지 항공모함이 별 볼 일 없었어요. 전함만 그냥 항공모함은 보도 전력이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해상전에서 항공기가 가장 강력하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진주만 주역이었던 4척의 항공모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공방어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대한미사일입니다. 이게 2번의 대한미사일 쇼크가 있는데 중동전 때 에일라트 쇼크가 있어요. 그런 이집트의 소형 고속정이 거의 1,500톤급 호위함을 한 발의 미사일로 격침시켰어요. 이게 에일라트 쇼크입니다. 2번째는 포클랜드 전쟁의 셰필드 쇼크예요. 영국의 최신의 구축함인 셰필드호가 이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 한 발에 아르헨티나 격침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함정은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거주하고 금액은 수백억, 수천억이거든요. 제랄드 포드 금 1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떻게 함대를 보호하느냐. 이 함대 방공이 숙제였고 그전에는 이제 개함 방공, 나 혼자만 살자. 그러다 함대를 방공하다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알레이버급 구축함, 그다음에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타이컨드라 순항함이 이제 미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스는 쉽게 말하면은 레이더예요, 방패예요. 그러니까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레이더를 탑재한 배를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공은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이지스 레이더로 1,000개 내외 수십 개 이상을 동시 교전할 수 있는데 이걸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120개에서 150개, 중국이 최고 많은 구축함 최대형도 한 150개가 넘지 않거든요, 컨테이너가. 이걸 다 쓴 다음에는 이 배는 그냥 비싼 깡통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저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무제한 가능한 거거든요. 만일에 항공모함의 원자로 같은 데 연동하면 전력은 무제한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지스 체계와 이 함정용 대공방어 레이저를 장착하게 되면 무제한적 대공방어가 가능한 거죠. 지금 또 미 육군이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서 이미 실사격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차량 탑재용, 이름이 천강 블록 2인데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기동형이 되면은 전장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이 지상군의 입장에서는 레이저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청강 블록 1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주시설에 고정형으로 사용되는 어떤 경향이 있잖아요. 블록 2는 기동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 차량이라든가 트레일러 같은 데에서 이제 기동화 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미 육군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미 육군의 새로운 장갑차 스트라이커 A1 장갑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50kW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하는 모듈 장착해서 지금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단과 4단 규모 정도까지 우리가 대공방어를 하겠다. 이 드론이 위협이 이 많은 시대에 새롭게 나온 무기체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향성 에너지 단거리 대공방어 레이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EM 쇼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가디언이라고 하거든요. 가디언 하는 것이 이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 6월 달에 이게 오클라호마주에 보면 이제 포트 시리라는 이제 그 훈련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이 훈련을 잘 봐야 돼요. 이 훈련을 보는데
그 레이저 무기 체계만 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물리적 파괴를 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예를 들게 되면은 30mm 이제 대공포하고 이제 스팅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장갑차들이 있고, 그거는 뭐라 해주냐면 탄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조금 먼 원거리나 중거리 탄막을 형성해 주면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드론이라든가 박격폭탄 이런 것들을 그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느 것이 우리한테 이제 피해를 많이 줄 건가를 이제 식별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영화처럼 쫑쫑쫑쫑 이렇게 쏘는 네, 그런 네. 실험을 복합적으로 사격하는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아이언 돔이 있고 그걸 빠져나온 것들 아이언 빔이 예. 이제 레이저로서 실시간대 이거를 이제 진짜 조사해 주는 거잖아요. 촘촘하네요. 그래서 지상에도 촘촘한 방공망을 다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4단급 이하에 있는 전술적 수준의 제대에서의 어떤 방공 위협을 공중에 있는 드론이라든가 뭐 UAS라든가 무인기라든가 이런 위협들을 다 상쇄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 이유는 뭐냐면 드론의 위협이 벌집, 그러니까 군집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맞게 되면은 이게 기사 해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하층으로 방공망을 만들어야 되고 가장 하층의 전술적 수준에서 이 레이저가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청광도 그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기동화 측면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투기 탑재형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아이언빔을 전투기에 그 탑재하는, 그 장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지금 KF-21EX 버전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저희가 아까 얘기 들은 거 초 단위였잖아요. 1초, 2초 단위였잖아요. 거의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요격하는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텔스 전투기 시대잖아요. 네.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이제 과제가 뭐냐면 내부 무장창이에요.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레이저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 무장창에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117 같은 경우는 최초의 스텔스 조그매요. 근데 이름이 전투기가 아니라 폭격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공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내부 무장창 달고 똑 떨어뜨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22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면은 다양한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F-35도 이 무장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KF-21이 왜 5세대 스텔스로 못 갔냐면 처음에 내부 무장창을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 그 미사일을 반매립을 해놨잖아요. 배 밑에 네 발을 미티어 미사일을. 그러니까 이게 숙제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레이저를 내장화 시킨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 아무것도 주렁주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완벽한 스텔스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미사일의 재고의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전 하다 보면 미사일 떨어지고 기관총 떨어지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여기다가 이 레이저 무기를 그러니까 실제 이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레이저를 단다 그러면은 네. 이런 모든 한계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깔끔한 비행기가 아무것도 안 달고 그냥 막 쏘고 다니는 미니멀하게. 거죠. 막 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래전을 얘기하고 있다. 완전히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아우사 그 미 육군 방산회 얼마 전 다녀오셨잖아요. 혹시 거기서 뭐 눈에 띄었던 레이저 무기 있었어요? 가장 띄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언 빔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형상이 아니라 실제 배치되는 모듈이 예. 이제 10kg, 30kg, 100kW급이 나와 있었고, 그 방산에서 어떻게 전시해 그런 거는? 그거를 이제 그 모듈만 떼갖고 오는 거죠. 모듈만? 떼갖고 오고 그 영상을 통해 갖고 다 보는 게 겉모습만, 있고요. 네. 예. 아까 이제 조한범 박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통상 보게 되면 이제 뭐 대드론용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차량 위에다가 집속기를 달아가지고 실시간대 IED라든가 이제 지뢰를 이제 뭐랄까 파괴하는 것들도 네. 있었고, 제가 제일 눈에 띄게 봤던 게 뭐냐면 로키드 마틴사에 갔었는데 대기업. 네, 갔는데 블랙호크를 무인화시켰잖아요. 시켜놓고 양옆으로 드론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앞쪽에는 열게 되면 그쪽에서 유지비가 나오는 그 플랫폼을 개발해 이제 선보였거든요. 바로 옆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레이저 그 모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모듈이 이제 출력이 20에 30밖에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게 저출력인데 왜? 이게 왜 여기서 갖다 놨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이 출력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뜬금없잖아요. 항공 옆에다 갖다 놓으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이제 체에다가 그걸 달려고 하는 거야. 달면서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헬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샤헤드 136이라든가 다른 어떤 중형 대형에 있는 자폭 드론들을 이제 뭐랄까 기관총으로 이제 요격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또는 그 위에서 FPV 자폭 드론을 출격시켜서 이제 충파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념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이저 무기 체계가 무궁무진하고 지금까지 어떤 개념까지 왔냐면 이 헬기까지도 이제 그런 걸 달아가지고 이제 대드론 체계로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제 뭐랄까 모색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레이저 무기가 전장에서 잘 이제 현실 전력으로 활약을 하려면 우리 군이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여건이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이저 무기에 필요한 기반 산업 시설이 골고루 발달해 있거든요. 그 레이저 무기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배터리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 그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통합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레이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네트워킹을 하려면 또 반도체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미래 레이저 무기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나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 시대에 이 레이저 무기를 통합시키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한국 환경이거든요. 한국 환경은 일반적인 예를 들면 사막이나 해양에서 레이저 무기 쓸 때랑 우리처럼 산악 환경이 많은 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특화된 레이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 이게 숙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어느 경우든 드론이 이제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드론이 이제 일상화된 거죠. 일상화된 것처럼 이제 레이저 무기가 일상화되는 시기가 온다. 그럼 여기에 맞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술, 교리 이런 개발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이 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각양각색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동처럼 어떤 날씨의 어떤 변동성이 적은 지역보다는 좀 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무기는 결국에는 복합 무기 체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날이 많기 다른 때문에 걸로 대체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물리적 타격 체계와 레이저가 복합적으로 가서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이제 그 국가 중위시설에 있는 이제 하나의 모듈로서 방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천착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2로 이제 공격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걸 소형화하고 모듈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기술이 만만치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냉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그 냉각을 시키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드론과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양자 기반 기술 중에 아쿠아렉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용액에 담아놔가지고 그 열을 이제 다 실시간대 이렇게 뭐랄까 분산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까지 이제 개발될 것 같냐면 제 생각은 이제는 우주 전쟁 스타워즈를 넘어서 다른 전쟁이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잭슨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뒤덮을 것은 뭐 챗GPT가 아니고 이제 피지컬 AI다. 피지컬 AI는 뭐냐면 AI가 요새는 그냥 컴퓨터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처럼 기동체에 덧입혀져가지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레이저 무기체계가 사람이 들고 소총을 넘어서 UGV, UAV, USV, UUV, 뭐 UUV는 안 되겠죠. 등등해서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피지컬 AI 레이저 무기체계가 등장할 것 같다. 대단하네요, 진짜.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레이저 무기라는 혁신 기술이 미래 전장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 최초로 첨강을 실전 배치했는데요. 첨단 기동형 차세대 전투기까지 이어져서 전력 주도권을 확보하길 기대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